영국 옥스퍼드대의 한 저명한 지구과학 교수가 일본의 지진을 보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일본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도쿄대 교수도 반박하지 못한 채 그저 인정을 할 뿐이라고 합니다. 대체 일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 지진연구소에서 특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다카시라고 합니다. 아마도 뉴스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최근 일본의 미야자키라는 지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이 같은 지진이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태풍까지도 연이어 일본을 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은 일본 전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 연구소에서도 최근 쉴 틈 없이 모니터만 들여다보면서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며칠 내내 거의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던 것 같네요. 오늘 저는 제가 관측과 분석을 하며 알게 된 굉장히 특이한 사항들과 함께 특히 한국 분들에게도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본의 바로 옆 나라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일본의 지진이나 태풍 소식은 늘 꽤나 관심이 가는 소식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 우선적으로 지진 등의 피해 발생 시 한국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테고 또는 과거 일본과 한국 간 역사적 사실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의 아내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한국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뒤에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릴 테니 끝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어제는 또다시 도쿄 인근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규모 5는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잠이 깰 정도의 규모이며 선반에 있는 식기나 책장의 책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수준인데요. 이번 지진은 도쿄 중심부에서까지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위력이었죠. 워낙 규모 7 이상의 대형 지진 소식이 자주 들려오다 보니 규모 5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면 규모 5는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큰 지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렇듯 일본의 연일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100년 주기로 찾아온다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공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저희들과 같은 전문가들에게도 큰 긴장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일엔 일본 도쿄 서쪽 수도권 지역인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고 10일에는 일본 홋카이도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일본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에서도 연달아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16일에는 대만 동부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하며 국가급 경보를 발령한 바 있고 18일에는 러시아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며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 일본 국민들은 불의 고리가 꿈틀대기 시작한 것 아니냐며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불의 고리라 하는 곳은 환태평양 조산대라 하여 이곳에 분포된 활화산과 휴화산은 전 세계 75%나 되며 이곳에서 발생되는 지진이 대략 전 세계 지진의 90%를 차지합니다. 최근 이러한 불의 고리에서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잦은 빈도로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이러한 심상치 않은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더욱 더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뉴스를 보신 분들은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므로 이 난카이 대지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일본인들이 이렇게 공포스러워하는 것인지부터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난카이 대지진은 난카이 해곡, 즉 난카이 트로프라 불리는 해저 협곡에서 발생하는 거대 지진을 말합니다. 난카이 해곡은 도쿄 남쪽의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규슈에 이르는 일본 동해안의 수심 4,000m에 형성된 길이 900km의 거대한 해저 협곡을 말하는데 이는 태평양의 지각판 중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의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생긴 단층입니다. 이 해곡은 매년 7cm 정도씩 움직이는 필리핀판의 섭입 과정에서 누적되는 응력 때문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난카이 해곡에서는 지난 1300년 동안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규모 8에서 9 정도의 대지진이 12차례나 발생했는데, 특히 1707년에 발생한 규모 8.7의 호에이 대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경험했던 최악의 지진이었죠. 당시 후지산 폭발까지 일으켰을 만큼 거대한 지진이었던 호에이 대지진은 무려 3만 명의 주민들을 몰살시켰으며, 이 난카이 해곡에서는 1854년에도 규모 8.4의 대지진이 발생했고, 1944년의 도난카이 대지진과 이로부터 2년 후인 1946년의 난카이 대지진 또한 규모 8을 넘는 거대 지진으로 이때는 무려 5만 채가 넘는 가옥이 폭삭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문부성은 이러한 재앙적인 난카이 지역의 대지진이 머지않은 미래에 또다시 발생한다는 분석을 2018년에 내놓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30년 내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을 80에서 90%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이제 30년 내 발생 확률을 더 높게 잡아야 맞겠지요. 또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앙이 현실화되면 당연히 끔찍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쓰나미가 무려 30m 높이로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사망자는 30만 명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건물도 200만 채 이상이 파손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하나로는 약 2,000조 이상, 혹은 전문가에 따라 무려 1경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추정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400km 이상 떨어진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의 남해안까지도 지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난카이 트로프와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이 지진으로 인한 지각판의 응력 재분배가 난카이 트로프 지역의 지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은 주변 지역의 지진 위험도를 재조정하며 이는 난카이 지진 예측에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항시 난카이 지역을 예의주시하며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사실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할 때마다 저도 마음 한편에 존재하는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발생되어서는 안 될 파멸적인 지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인 재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저를 포함한 일본인들을 더욱 두렵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아무튼 일본 문부성에서 이러한 30년 내 90%에 가까운 예측을 내놓은 것은 필리핀판의 섭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대의 지진 관측 기술로는 지각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측해서 앞으로 발생할 지진의 시기나 장소, 규모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끔찍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를 생각할 때마다 늘 무력감에 빠지면서 일본의 미래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본 기상청은 2019년부터 난카이 해곡을 대상으로 경계와 주의로 구분된 난카이 해곡 대지진 임시정보라는 도전적인 예보 제도를 도입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의 지진 관측 기술로는 앞으로 발생할 지진의 시기나 장소, 규모를 특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보의 정확도 또한 낮을 수밖에 없는데, 자칫 어설픈 지진 예보로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진 예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예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번과 같이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 이전에 발생하는 더 작은 지진들을 주목하는 것이 고작인 거죠. 이렇다 보니 일본과 같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난카이 해곡의 남단에 해당하는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뒤 2시간 30분 만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 임시정보가 발령되었는데, 이러한 전진을 통해 경보를 발령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뾰족한 수는 없어요. 이렇다 보니 사실 대지진의 예측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마저도 이번 주의보는 일주일 만인 8월 15일 오후 5시에 해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번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본 역사상 최초의 지진 예보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불확실하고 어설프기는 하더라도 예보를 통해 만약의 지진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행에 옮겼던 것이죠. 아무튼 이번에 일주일 만에 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일본 기상청이 2019년에 야심차게 시작한 지진 예보 제도에 따라 처음 발령한 주의보가 빗나가버린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끔찍한 재앙보다는 잘못된 예보가 차라리 다행이라는 것이 일본 사회의 현재 분위기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누가 예보가 맞아서 실제로 지진이 오길 바라겠어요? 차라리 예보가 틀리더라도 지진이 안 오는 게 당연히 나은 거니까요. 예보 얘기를 하다 보니 과거 동일본 대지진 때 한 사건이 떠오르네요.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아내와 함께 참 많이 울기도 했는데요. 당시 미야기현에서는 지진 이후 약 6m 정도의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마을에 경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민들은 그곳에 설치된 세계 최대 규모의 10m짜리 방파제만을 믿고 6m 정도의 쓰나미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일본 당국에서 파악하게 되었고, 이후 쓰나미의 높이가 10m 이상이라고 재차 발표했으나 이때는 이미 쓰나미가 거의 도착한 상황이라 늦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마을에 긴급 안내방송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안내방송의 주인공은 바로 방재청사의 직원이었던 엔도 미키 씨였는데요. 당시 그녀의 나이는 24살로 결혼한 지 겨우 8개월 된 신혼이었죠. 그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파악하자마자 안내방송을 들은 지역 주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대피할 수 있도록 자신이 빠르게 피신하는 대신 목숨을 걸고 방송을 했던 것인데요. 10m 높이의 방파제도 가뿐히 뛰어넘은 쓰나미는 단숨에 마을을 휩쓸기 시작했고, 쓰나미는 해안에서 500m 떨어진 방재청사 건물을 향해서도 무서운 속도로 밀려왔습니다. 당시 높이 12m의 방재청사 옥상으로 엔도 미키 씨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 흔적도 없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엔도 미키 씨가 끝까지 안내방송을 했던 방재청사 건물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무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피신을 포기하고 하였던 엔도 미키 씨의 대피 방송은 많은 생명을 살린 천사의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억되고 있죠. 10m以上の津波が押し寄せています。高台へ避難してください。ただいま宮城県内に10メートル以上の津波が押し寄せています。 당시에 아내와 함께 저도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또한 인구 7만의 게센루마시의 하시카미 중학교의 사례도 저를 많이 슬프게 했던 사례였는데요. 이 작은 마을의 중학교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가족같이 친밀한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이 중 많은 학생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어린 학생들은 친구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지진의 여파로 평소보다 늦게 치러진 졸업식 현장에서 학생들이 우는 장면은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비극적인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최근 또 저를 더욱 걱정시키는 분석 결과가 하나 있어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영국 옥스퍼드대 지구과학과 교수인 리처드 워커 교수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그는 일본 지진에서 더욱 큰 문제는 집안 액상화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진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을 보면 땅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거나 한쪽으로 쓰러진 집들은 모두 집안 액상화의 징후라고 하고요. 이 액상화라는 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지진하면
보통 좌우로 흔드는 힘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내진 설계 등은 그런 힘에 버티는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예전에는 전혀 고려를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일본 지진에서 나타나는 큰 피해를 주는 현상이 이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액상화는 말 그대로 단단한 땅이 물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액상화 현상과 비슷한 현상을 접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액상화와 연결하지 못할 뿐인 거죠. 바닷가 모래밭에서 놀아본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파도가 물러나면 뛰어 들어갔다가 파도가 밀려오면 다시 뛰어나오고 하는 경험 말이죠. 그때 발밑에 모래가 물이 빠지면 딱딱해지고 물이 들어오면 다시 물렁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바로 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현상과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땅속의 물이 흔들리면서 지하 수위가 변하고 평소 수분이 적었던 흙에 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게 흔들리면 죽처럼 변해버리는 것이 액상화 현상이라는 건데요. 집을 받치고 있던 흙이 죽이 되었으니 무거운 집이 더 쉽게 가라앉을 수밖엔 없는 것이죠. 자칫하면 그간 일본에서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지진이 발생할 시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액상화 현상으로 집안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내진 설계를 잘 적용해서 지은 건물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집안 액상화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컸으며 2011년 대지진 당시에는 무려 9,680여 곳에서 액상화 현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지진 및 태풍 강도와 빈도 모두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와중에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면 일본 열도 전체의 지반이 내려앉아 버릴 수 있고 지하에 응축된 폭발력을 이겨내지 못하여 난카이 대지진이 만일 벌어지기만 한다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끝장이 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본은 정말 참혹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일본인들은 정말 한국에 손을 내미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게 일본이거든요. 물론 한국 분들 중에서는 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실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인이라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보았기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수많은 한국 여러분들이 분노하실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일본이라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던 악감정이 표출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여러분들의 악감정에 대해서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태도는 한국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일본의 잘못에 대해 한국 여러분들께 용서를 해달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래에는 양국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속한 일본 정부의 반성이 앞서야만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일본의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서도 말씀드려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앞으로도 연구와 분석에 힘쓸 것이며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염치도 없고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올바른 생각을 가진 죄 없는 일본 국민들도 많으니 부디 일본이 앞으로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넓은 마음으로 기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금은 동결되고 물가는 상승하며 일본 국민들이 체감하길 점점 거지가 되어가는 걸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물가와 엔저 속에 급격히 힘들어진 일본인 경제학도
여학생이 한국을 방문하여 겪은 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오사카대에 재학 중이라는 이 일본인 여대생은 한국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오사카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미나미라고 합니다. 제가 재학 중인 오사카대학교는 일본에서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이고, 저는 대학 입학 시점부터 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랍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는 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해 본 적도 있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일본의 엔저 현상에 따른 심각성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일본의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임금은 제자리라 다들 정말 갑자기 확 거지가 된 느낌처럼 살아가고들 있거든요. 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또 최근 한국으로의 흥미로운 방문기에 대해서도 덧붙여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사촌 언니 한 명이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가서 살게 된 것인데요. 제가 대학교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집에 돌아와 이번 방학 땐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어머니는 옛날 친구분과의 전화 통화 중 서울에 사는 사촌 언니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의 친구분도 최근에 한국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에 사는 사촌 언니 아오이 언니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아 보였죠. 아오이 언니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저와 학교는 달랐지만 언니도 저와 같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저와는 자주 본 건 아니라 그리 친하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 사이였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전화 통화를 끊으시고는 미나미, 이번 방학 때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떠니? 아오이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한국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번에 내 친구도 한국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다더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한국을 가보기로 바로 결정하였죠. 평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최근에는 일본의 턱 밑까지 쫓아오는 저력을 보이는 나라였기에 경제학도로서 항상 관심이 가는 국가였거든요. 또 제가 나름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긴 했으나 바로 옆 나라임에도 아직 한국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도 이번 여행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어머니께서 사촌 언니에게도 전화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사촌 언니는 얼른 오라며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머무르게 도와주겠다면서 저의 한국행을 무척 반겨주기도 했고요. 마침 사촌 언니의 한국 남편분이 해외로 출장을 나가 있던 터라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언니와 그렇게까지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기꺼이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니 내심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이번 기회에 언니와 좀 더 가까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크게 오래 시간을 끌 것도 없이 방학이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바로 한국행 티켓을 끊어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비행한 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중요한 학문적 탐구의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공항 내 북적이는 사람들과 다양한 상점 및 식당들을 둘러보며 한국의 소비 문화와 관광 산업의 발달을 체감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 비교해 볼 때 인천공항은 그 규모와 편의성 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었어요. 특히 면세점의 규모와 방문객 수를 보니 한국이 얼마나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쇼핑 장소인지도 한눈에 느껴졌죠. 저는 인천공항에서 우선 바로 사촌 언니네 집이 위치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때 공항철도를 이용하였는데 공항철도는 시간표에 맞춰 정확하게 운행되었고 지하철 플랫폼은 매우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지하철은 더욱 현대적이고 편리한 것 같았어요.
역마다 깨끗한 화장실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었고 승강장에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어 더욱 안전하게 느껴졌죠. 또한 지하철 내부도 깔끔하고 넓었으며 와이파이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는 길에 일본인 관광객들도 꽤 눈에 띄어 간단히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죠. 그렇게 언니 동네에 편히 도착한 저는 언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집 근처에 도착해서 보니 일본에서 보던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눈에 보였어요. 일본의 아파트는 대체로 작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대부분인데 한국의 아파트는 훨씬 더 웅장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부호들이 모여 사는 건물들 같기도 했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언니의 집에 도착한 저에게 언니는 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미나미,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언니는 저를 따뜻하게 환영하며 집 안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집 안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으며 대형 창문을 통해 서울의 멋진 전경이 보였습니다. 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정말 멋지다 언니. 일본의 아파트와는 정말 다르네. 제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자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한국의 아파트는 공간 활용도 좋고 아파트 단지 내에 다양한 편의시설도 많아. 미나미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해뒀으니 여기를 집처럼 생각해.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며 먼 길 오느라 피곤했지. 일단 차 한잔하면서 쉬자면서 차까지 저에게 대접해 주었죠. 그렇게 저는 언니가 내어준 차를 마시며 비행의 피로를 풀 수 있었고 언니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언니, 한국 생활은 좀 어때? 제 질문에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을 해주었는데 언니는 이미 한국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다채롭고 흥미로운 나라라면서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은 항상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일단 음식부터가 다양하고 굉장히 맛있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엄청난 것 같다고 말해주었죠. 특히 김치는 거의 모든 한국 식사에 나오는데 각 지역마다 맛이 조금씩 다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며 김치의 종류도 무척 많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크게 끌고 있는 게 김치라고 하면서 언니는 마치 한국인이 다 된 것처럼 한국 음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김치가 정말 요즘 유명해진 걸 나도 느껴. 일본에서 김치를 소개하는 방송도 하고 사람들도 요즘 부쩍 김치를 많이 찾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그건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던데 공항에서도 그렇고 지하철에서도 다들 일본인인 나에게 생각보다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 언니는 바로 제 말에 공감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 기본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을 대부분 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웃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인들과는 성향이 약간 다르다고 말해주었어요. 언니에게 생생하게 듣는 한국 이야기들은 참 흥미롭고 재밌더군요. 그렇게 저희 대화는 무르익기 시작했고 저는 조금 무겁고 진지한 주제이면서도 평소에 한국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언니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저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을 전공했던 언니였고 특히 언니도 학과에서 수석을 차지했던 적이 있을 만큼 명석했기에 저 또한 경제학도로서 한국의 경제에 관하여 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요. 일본의 장기 침체기와 비교해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언니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은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주로 제조업과 IT 산업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이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한국인들의 교육열도 국가 성장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창의력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죠.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과 비교해 나날이 침체되어가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며 항상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제 조국 일본의 상황을 한탄하곤 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옆 나라이다 보니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현재 일본의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대략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엔화가 이렇게까지 약세인 것은 일본 소비자 물가에는 정말 재앙 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즉, 인플레이션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특히 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식품 가격 상승률은 그 중에서도 상승폭이 또 가장 가파릅니다. 게다가 일본이 임금을 안 올리기로 유명하다는 건 다들 아시나요? 임금은 그대로인데 소비자 물가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결국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과도 같죠. 게다가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지금 일본의 소비는 박살이 났는데, 얼마나 박살이 났냐면 1분기 일본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이 마이너스 성장은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물론 선진국들이 요즘에 0% 성장대 이런 건 많이 하지만 마이너스는 정말 드문 거거든요. 정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건데, 현재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실로 엄청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통화가 약세인 경우 상품 가격이 싸져서 수출이라도 늘어나야 정상이지만, 일본의 경우 원래부터 가격으로 승부하는 상품보다는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보는 상품이 많다 보니 훌륭한 인재들을 비싼 돈 주고 데려와 더 뛰어난 기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임금을 맞춰줄 수가 없어 기술 경쟁이 안 되고, 그럼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산업 자체가 가격 경쟁으로 하는 산업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일본 경제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전체적으로 계속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플레, 수입 물가 폭등, 가계 소득 위축, 심지어 이제는 수출 기업조차 엔화 약세를 비판하고 있어요. 저희 학과 교수님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시는지 매 수업마다 수업 외적으로 현재 일본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말씀들을 굉장히 자주 하시곤 해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 일본은 2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이는 곧 25개월 연속으로 일본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내가 받는 돈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연봉이 3,500인데 내년에 더 오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이 깎이는 거고, 이런 게 25개월 동안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내가 점점 거지가 되어간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촌 언니도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더군요. 한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틈틈이 일본에 관한 소식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도 일본인이니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일본에 대한 애정과 걱정도 큰 모습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는데, 침체된 일본 경제 이야기로 가라앉게 된 대화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언니는 바깥에 바람도 쐴 겸 맛있는 거나 먹으러 나가자며 제 손을 이끌고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리 멀지 않다며 걸어가면 된다고 하였고, 한 10분 정도 동네를 걸으니 포장마차가 하나 있더군요. 언니 말로는 신혼 때부터 남편과 자주 들렀던 포장마차 맛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앉아 저희는 순대곱창과 소주를 시켰는데요. 순대곱창은 언니가 이 포장마차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라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순대와 곱창이라는 음식을 별도로 즐겨 먹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재료를 혼합해 만든 게 순대곱창이라는 언니의 설명에 저는 크게 호기심이 생겼죠. 소나 돼지의 내장을 재료로 한 곱창과 한국의 순대라는 음식은 두 가지 모두 저에게 생소한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곱창이 있고 한국의 순대와 비슷한 오징어 순대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곱창, 순대와는 달랐고 심지어 한국의 곱창 조리 방식은 일본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일본에서는 법으로 곱창을 무조건 반으로 갈라서 팔게 하는데 이는 부산물똥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증명하라는 의도와 과거 야키니쿠 집들이 기름진 맛을 추가하겠다고 곱창 내부에 장난질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본에선 한국 같은 곱창을 팔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순대 같은 경우 돼지의 창자에 채소나 당면을 비롯한 각종 속을 채우고 선지로 맛과 색깔을 낸 후 수증기에 쪄내어 만드는 한국 음식이라고 하였는데 최근에는 일본에 수출되어 일본에서도 한국식 순대가 팔리고 있다곤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여간 하나만 해도 생소한 음식이 두 가지나 섞여 나온 음식이라니 솔직히 기대만 되었던 건 아니고 당시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음식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순대 곱창의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곱창과 순대에는 불향이 가미되어 있었고 이는 순대 곱창 특유의 풍미를 더욱 크게 느껴지게 해주는 것 같았죠. 처음 맛보는 한국식 순대는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었고 입안에서 씹히는 순간 빨간 소스와의 조화가 더해져 고소한 맛이 한층 더 강조되는 것 같았어요. 쫄깃한 곱창의 특유의 식감과 고소함은 순대와 함께 먹을 때 서로를 채우면서 맛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만 같았죠. 솔직히 동네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나온 음식이 이 정도로 맛있을 줄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소주와 함께하니 말 그대로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소주 한 잔과 함께 순대 곱창을 맛보는 순간 순대 곱창의 감칠맛이 소주와 어우러지면서도 동시에 그 매콤한 맛이 소주의 깔끔함과 상반되어지는 것이 정말 독특하면서도 중독적인 게 참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즐기는 술안주라고 하던데 왜 그런 것인지 바로 이해가 되었답니다. 두 조합이 참 잘 어울리더군요. 저는 그렇게 한국의 포장마차 밥 문화와 새로운 음식을 체험하며 언니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간 못 보고 지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들과 소소한 일상 대화들을 한국 포장마차의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참 많이 나누었답니다. 언니를 워낙 오랜만에 본 거라 처음엔 약간 서먹서먹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소주잔이 비어갈수록 우리는 이야기를 하며 어느덧 굉장히 가까워짐을 느꼈어요. 우리는 그날 새벽 늦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새벽 4시가 가까워져 갈 정도로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되었냐며 놀라면서 우리는 기분 좋게 취한 채로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 이곳을 여행하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발전된 모습들을 실제로 마주할 것이란 커다란 기대감을 품은 채 편안한 꿀잠에 빠져들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면서 우리 일본에서도 배워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느끼고 또 한국의 문화에 대해 보다 더 알아가게 될 생각에 기대가 많이 되었죠. 앞으로의 일정에서도 한국에서 겪은 수많은 경험들이 즐비하고 또한 한국 및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첫날 이야기만으로도 벌써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 이후 이야기는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 제가 새롭게 글을 써서 추후에 곧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라는 미나미 씨의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곧 2편도 보내준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참 많다는 미나미 씨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